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빛이 유난히 고왔던 어느 여름밤에 시작됩니다. 마을을 감싸는 달빛은 마치 옥비단을 펼쳐놓은 듯 고요하고도 아름다웠지요. 그날따라 달빛은 한 집을 유독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씨 과부 연하의 방이었지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연하는 이렇게 달빛 아래 홀로 앉아있기를 일삼았답니다. 하얀 속살이 비치는 홑옷을 걸친 채 거울 앞에 앉아있던 연하의 탄식이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낮에는 누구보다 의연한 척 살아가는 그녀였지만 이렇게 달빛이 깊어질 때면 그리운 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곤 했답니다. 서방님, 이리 젊은 나이에 어찌 혼자 살라고 그렇게 가시었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휘감았지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창밖에 커다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시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을 뿐 분명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서방님?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3년 전 호랑이 사냥 중 목숨을 잃은 남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어서 이리 오시옵소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갑자기 그림자가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악! 놀란 최씨 과부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연하는 양반가의 교수로서 한창 꽃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인 최 판서께서 갑작스러운 낙마사를 당해 가세는 기울었다지만 그녀의 아리따운 자태와 고운 품성은 여전히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고, 최 판서님 댁 아가씨 모셨소. 연꽃처럼 고운 얼굴에 눈이 부시게 하얀 피부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마치 버들가지 휘날리듯 하다니까. 그려. 얼굴도 고우시지만 마음씨는 더 고우시다지 않소? 날마다 노비들 끼니까지 살피시고 길 가는 거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구먼. 가세야 기울었다지만 저런 미모와 품성이라면 어디 안 가겠수? 어쩌면 더 좋은 데로 시집 가실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연하의 마음속엔 깊은 시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낮에는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달빛 아래 홀로 있을 때면 그녀도 평범한 아가씨였답니다. 에휴, 나이는 차고 가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날 찾아오는 이 하나 없으니 이대로 처녀로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담 너머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다름 아닌 조선 최고의 호랑이 사냥꾼 가문 이판서의 둘째 아들이었답니다. 대대로 나라에 호환이 있을 때마다 출전하여 백성들을 구해온 명문가 임금께서도 인정하시는 조선 제1의 호랑이 사냥 가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공자는 호랑이 사냥을 즐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산속 짐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지요. 어린 시절 산에서 다친 노루를 몰래 치료해 주다 들킨 일도 있었고 사냥한 호랑이 새끼를 보고 밤새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답니다. 어허, 우리 가문에 어찌 이런 못난 자식이 있단 말이냐. 내 형은 벌써 호랑이 10마리를 잡았거늘 내가 이러고도 우리 집안의 자식이란 말이냐. 하지만 이 공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랑이도 작은 들짐승도 모두가 귀한 생명으로 보였지요. 왜 꼭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 산속 호랑이들도 자신의 새끼를 키우고 먹이를 구하느라 힘겨운 목숨들인데. 그러던 그날 밤, 밤길을 걷던 이 공자는 담장 너머로 우연히 본 연하의 모습에 이 공자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빛은 마치 물을 뿌린 듯 고요했고 담장 곁에 핀 국화꽃 향기가 온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달빛 아래 홀로 거닐고 있었지요. 하얀 속적삼 위로 살포시 걸친 호철릭이 달빛에 은은하게 비치고 긴 머리채가 바람에 살짝 흩날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본 이 공자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답니다.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모습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이공자의 손에 들려있던 국화 한 송이가 스르르 담장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정적을 가르며 떨어진 국화꽃에 연하는 깜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가씨, 달빛이 고와 잠시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이공자의 눈빛은 가을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연하는 그만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앞으로 매일 밤 이 담장 아래서 달을 보아도 될까요? 연하는 대답 대신 살포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하나로 얽히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달이 밝은 밤이면 연하는 담장 옆 국화꽃 아래에서 이공자를 기다렸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달빛처럼 맑고 깊어져 갔지요. 소녀는 밤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연하의 하얀 목선을 비추었고 호토 사이로 살포시 비치는 그녀의 자태는 달빛보다도 아름다웠답니다. 연하 낭자, 이공자의 떨리는 손이 연하의 어깨에 살며시 닿자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지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연하의 긴 속눈썹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이공자의 형님이 우연히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한 것이지요. 아우야, 그대가 마음에 둔 여인이 최판서 댁따님이라 들었다만 아버님께서 아시면 큰일이 날 터인데. 형님, 제가 이번에는 꼭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연하 아가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허나 그대도 알지 않는가? 우리 집안의 법도를 호랑이를 잡지 못한 자는 장가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이공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호랑이 사냥을 싫어하는 자신이지만 이제는 선택해야만 했지요. 마침내 이공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제가 최판서댁 연하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판서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지요. 뭐라고? 이놈아, 내가 제정신이야? 호랑이 사냥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아버님, 제가 이번 사냥에서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판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결연함을 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내 나이도 찼으니 장가 보낼 때도 되었고 좋다. 내가 만약 이번 사냥에서 대호를 잡아온다면 혼사를 허락하마. 정말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허나 명심해라. 이번 보름달이 뜨는 날 뒷산에 그 호랑이를 잡지 못한다면 그 아가씨는 영영 잊어야 한다. 이공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뒷산의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인지, 그리고 그날 밤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리고 며칠 뒤 이공자는 최 씨의 집 담장 밑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기다렸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사랑이 가득했지요. 연하 낭자,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 아버님의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도련님, 그때까지 다른 이와 혼인하지 마시고 저만 기다려 주시오. 연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사냥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도령께서 그 호랑이를 잡겠다고? 에이, 설마, 쉿. 그것이 다 사랑 때문이라지 않는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공자의 가슴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의 호랑이는 영물이라 하옵니다. 허면 그 호랑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시오? 네, 마을 뒷산에 사는 그 호랑이는 평소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면 나직한 목소리로 사냥꾼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 하옵니다. 이 말에 이공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냥을 떠나기 전날 밤, 이공자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운산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산등성이 깊숙한 곳, 달빛만이 비치는 초가집 앞에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열리며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기다렸습니다. 운산 할아버지, 제 앞날이 궁금하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운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
꿈에서 보았다오. 보름달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디 이번 사냥은 그만두시오. 할아버지,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호랑이를 잡아야만 하옵니다. 그 호랑이는 영물이라오. 옛날부터 이 마을을 지켜온 도련님께서 잡으려는 그 호랑이의 눈에서 사람의 눈물이 흐를 것이오. 온산 할아버지의 말에 이공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공자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피눈물처럼 붉게 보였지요. 이윽고 동이 트자 이공자는 하인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이상하게도 새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마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한편 마을의 남은 연하는 불안한 마음의 정지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이공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 연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곳에서는 갑자기 구름이 달을 가리더니 한기가 느껴졌고 주변의 풀벌레 소리도 싹 멎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산속 나무들이 흔들리며 울음소리 같은 바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저것 보십시오. 멀리 산등성이에서 푸른빛의 도깨비불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냥꾼들이 몸을 떨며 말했지요. 전 이런 불길한 기운은 처음입니다. 마치 산신령께서 노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공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앞에 어느새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달빛 아래 선 호랑이의 눈빛은 마치 사람처럼 서글퍼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저 눈빛이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사람의 눈빛처럼 보이는구나. 호랑이는 이공자를 물어뜯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돌연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제발 저를 해치지 마세요. 호랑이의 모습이 한 여인으로 변하자 이공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여인의 눈에서는 진주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는 이들은 이렇게 산신령의 은혜로 호랑이가 되어 이 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인의 눈빛에서 이공자는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앞날을 예견하듯. 그 순간 이공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여인의 말에 그는 천천히 손에서 활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다른 사냥꾼의 화살이 호랑이 여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피하십시오. 달빛 아래서 벌어진 혼돈 속에 갑자기 이공자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공자는 절벽 아래에서 차갑게 식은 몸으로 발견되었지요. 도련님이 절벽 아래서 발견되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이후 그녀는 이공자의 명복을 빌며 혼자 살기로 맹세했지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날 밤 일어난 일의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공자의 장례를 치른 후 연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지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미모는 여전히 꽃과 같았고 오히려 슬픔에 젖은 모습이 더욱 애틋해 보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마을 남정네들이 연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박진사의 눈에 연하가 들어온 것은 그녀가 달빛 아래에서 이도령을 생각하며 거닐 때였습니다. 저것 보게, 저리 고운 자태는 무덤 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하얀 옷고름이 달빛에 반짝이고 가녀린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그만 박진사의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김서방, 저 과부의 집안 사정을 알아보게. 아이고, 날이 김영감 댁이라 하나. 둘째 도련님을 잃으신 후로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몹시 상심하시어 자리에 누우신 지 오래되었다 하옵니다. 식구들은 많으나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라 하더이다. 박진사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그는 당장 노비를 보내 연하의 시어머니에게 약값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부인, 보내드린 약값은 잘 받으셨소? 아이고, 나리께서 보내주신 약값이 과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허허, 그런 말씀 마시오. 앞으로도 자주 들겠소. 아, 그리고 요즘 연하 며느님은 좀 어떠시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요즘도 밤이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을 꺼닌답니다. 어서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으련만. 하하,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잘 아는 의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면 좋을 듯한데 부인 생각은 어떻소? 아이고, 진사어른. 그렇게 저희 집안을 신경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렇게 박진사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연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연하는 박진사의 검은 속내를 이미 알아채고 있었지요. 가끔 담장을 넘어오는 그의 뱀 같은 눈빛이 자신의 몸을 훑어볼 때마다 소름이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고, 우리 며느라기. 박진사님 덕에 이리 좋은 약을 먹구나. 어머님, 그분의 약은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박진사가 연하의 집에 다녀간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박진사 나리께서 과부를 탐내신다는데 그것뿐이랴. 저번 보름날엔 그 과부 집 담장 밑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는군. 이거 큰일이군. 박진사 나리야.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호색하니 아닌가. 한번 찍은 아녀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이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연하를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달 밝은 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연하의 집 문 앞에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연화 낭자, 문 좀 열어주시오. 이리 달 밝은 밤에 홀로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방 안의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이보시오. 박진사, 어찌 양반이 남의 담장을 넘으려 하시오. 김영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지요. 아니, 대감, 나야 그저 이 앞을 지나가다. 어허, 우리 며느리를 넘보다니 당장 관가에 알려 죄를 물어야겠소. 하지만 김영감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진사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하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귀찮게 굴었지요. 그러던 어느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과부를 차지하고 말겠다. 술에 취해 연하의 방문 앞까지 몰래 들어온 박진사. 그는 이미 마을의 불량배들까지 사들여 연하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날이 준비 다 됐습니다. 좋다. 이제 문을 부수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게 뭐야? 달빛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웬 거대한 호랑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호랑이의 눈에서는 사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자! 불량배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사이 박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호랑이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제발 살려주시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하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바깥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어머, 연하는 달빛 아래 선 호랑이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묘한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파고들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운 눈빛. 마치 돌아가신 남편의 눈빛과 똑같은 서글서글한 눈매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 걸까요? 연하는 이공자와 혼인하던 날, 이공자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이후라 해도 당신을 꼭 지키고 보호하겠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이후 하루 만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듣자 하니 박진사가 한밤중에 호랑이를 만나고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지요. 그것뿐이겠소? 그날 밤 함께 있었던 불량배들 모두가 하나같이 백발이 되어버렸다는 소문도 있다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김영감대까지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대감마님, 큰일 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저희 둘째 도련님이. 뭐라고? 죽은 내 아들 얘기를 꺼내다니! 당장 나가지 못할까? 김영감은 노기를 띄웠지만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지요.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이번에야말로 그 호랑이를 잡아보이겠습니다. 그때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김영감은 마음을 다잡고 연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아가, 어젯밤 일이 있은 후 괜찮은 것이냐? 네, 아버님. 하지만 그 호랑이가 아버님 혹시 돌아가신 서방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날, 그러니까 서방님이 호랑이 사냥을 나가시던 날 밤의 일을 말씀해 주세요. 연하의 질문에 김영감의 안색이 굳어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날 밤 내 남편이 죽은 곳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가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연하의 떨리는 시선이 호랑이의 목에 가 있었지요. 그것은 낯익은 폐물이었지요. 바로 3년 전 이공자가 늘 차고 다니던 배곡 폐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럴 수가. 죽은 아들임을 직감한 김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날 밤의 일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3년 전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었지. 아들이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내가 미리 보낸 사냥꾼들이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남편은 호랑이를 막으려다 절벽으로 떨어졌지. 그 순간 달빛 아래 서 있던 호랑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리고 점점 그 모습이 흐려지더니 한 사내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방님. 그렇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절벽에서 사라진 이공자의 홀령이었지요. 그날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 이대로 가면 당신을 누가 지켜주나. 그 순간 산신령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어. 내 진심이 하늘에 닿았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호랑이의 모습으로 그대의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 매일 밤 창가에 촛불을 켜두었는데 그때마다 보였던 그림자가 그것이 서방님이었군요.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늘 당신 곁을 맴돌았어.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 수도 말 한마디 걸 수도 없었어.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은은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공자의 모습이 점점 더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가봐야 할 시간이오. 서방님, 제발 가지 마세요. 연하야,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지 마시오.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저승에서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소. 연하의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는데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달빛 사이로 갑자기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날아올랐는데 마치 이공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듯했지요. 반딧불이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자 이공자의 모습은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지요. 김영감도 연하도 한동안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이공자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그대를 만나 사랑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이제 나는 떠나지만 달빛이 비칠 때마다 그대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오. 그의 말이 끝나자 반딧불이들이 하늘로 높이 올라갔고 그 빛 속에서 이공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국화꽃이 가득 메워졌지요. 그들의 첫 만남을 이어준 그 국화꽃처럼 연하는 그 하얀 국화꽃을 가슴에 안아들었는데 달빛에 반짝이는 꽃잎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왔지요. 마치 이공자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김영감이 조용히 연하의 어깨를 감싸자 연하가 말했지요. 아버님, 이제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서방님이 왜 그토록 호랑이 사냥을 꺼려 했는지.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각자의 사연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연하는 달라졌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과부가 아닌 세상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특히 불쌍한 처지의 아이들을 보면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처럼 이른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저 학당을 열고 싶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김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학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따뜻한 밥과 옷까지도 나누어 주었지요. 마치 호랑이가 된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었듯이 이제는 그녀가 아이들의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감은 연하를 친딸처럼 아끼며 그녀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연하 선생님, 오늘도 달님이 참 밝네요. 그래, 달빛이 참 고와.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구나. 매달 보름날이면 연하는 학당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달을 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어서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선생님, 그 호랑이는 정말 착한 호랑이였네요. 그렇단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호랑이가 있어. 하나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호랑이, 또 하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호랑이란다. 지금도 달이 유난히 밝은 보름날이면 연하의 학당 뒷산에서 은은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닌 자신이 사랑한 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의 울음소리였다고 하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